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조금 오르니까 여지없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장을 떠나셨네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든든한 기수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있었던 뉴스 저희가 이슈로 뽑아서 세 가지 이슈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첫 번째 소식인데 7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침체 네. 올 것이냐 그리고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이다. 네. 인데요. 양쪽 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침체 쪽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수주 쪽이 다 좀 안 좋게 나와서 네. 미래에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보는 쪽에서는 가격 지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경기 둔화만 나타나도 음. 인플레이션이 좀 쉽게 잡힐 수가 있겠구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지금 다 공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이 다음에 나올 고용 데이터들입니다. 예. 결국에는 고용을 보고서 지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를 좀 해석을 어느 쪽의 편에 들어줄지를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앨런 미 재무장관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근거로 얘기한 것이 고용과 소비는 아직 견고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견고까지입니까? 뭐 괜찮다 이런 거였죠. 일단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지표상으로는 뭐 예상되는 가이드들이 경기 침체로 간다 쪽으로 무게가 있는데 네. 이제 보여진 건 확실히 도장을 찍힌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둔화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어도 침체로 가는 것은 아직 안 맞다. 이것도 월가에서도 반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후행이죠. 어찌됐든 지표들은 후행이고 지금 가고 있는 구도상 둔화가 왔다가 바로 일찍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침체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런 노이즈들을 담아내면서 일단은 둔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NBER에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가 경기 침체를 보기는 어렵고 고용 지표가 이번에 나온 것도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고용 지표상으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침체가 먼저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먼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이렇게 긴축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긴축을 멈추냐 안 멈추냐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경제적인 이유뿐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긴축을 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잠깐 나 좀 천천히 할게라는 신호를 보내줬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만약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다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자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는 그게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었던 기사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달러 강세 때문에 다 죽겠다라는 사설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유럽의 항변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펠로시 얘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간을 지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이 이제 속도 조절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안심하는 듯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또 매파 발언을 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 사실 반응이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 네. 뒤에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는 파월이 승리를 거두었던 네. FOMC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측면에서 또 아이쿠야 싶었던 부분이 보이는 것은 인플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 중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갑자기 또 속도를 내서 확 올라가 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는 사실 증시가 이제 그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내린 이후부터는 막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져 내려갔던 이유는 연준의 위원들 3명이 나와서 모두 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니까 이래서는 정책 효과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주변에 그런 위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서 심리 좀 누그러뜨리려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 0.75, 0.75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 또 9월에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데 9월 회의까지 아직 데이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데이터를 더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수위 조절을 네.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린 8월에 이번 달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좀 따라가야 되고 네. 그런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이 걷는 보폭보다는 조금 적게 걷고 싶을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예상들이 남은 올해 동안에는 50bp, 25bp, 25bp 인상 네. 이렇게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한국은행에서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라고 대비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만약 이보다 좀 더 높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일반 대중이 쓰는 그 대출 금리 같은 게 바로 그렇게 확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왜 바로 대출 금리가 확 올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워낙에나 변동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다른 또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뿌려져 있습니다.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어서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단기적으로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금리가 아까 말씀대로 0.5, 0.25 뭐 요 정도로 오르면 견딜 수는 있는 체력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네네. 그 정도까지. 뭐 왜냐하면 가상금리나 이런 걸 비교 생각했을 때 그걸 좀 떨어뜨리고 하면 네. 거기까지는 네. 근데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좀 곤란하다? 예예. 예.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조금 오르면 여지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떠나버려요. 네네. 이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지표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네. 방정식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관찰을 해본 결과 네. 제로섬 게임이라는 어떤 틀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팔아야 누군가 사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량이 나올 때 매수를 가담하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저점 매수를 들어왔는데 공포에 지려서 기다리고 있던 개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매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온통 환율 이슈,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에 너무 사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환율이 꺾여야 된다는 어떤 지표 같은 지표 같지 않은 지표가 완전히 틀에 박혀 있는 상황인데 그 틈을 노리고 선제적으로 충분히 저렴한 주식들은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우들이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전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분명히 6월달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사지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개인들만 사지? 근데 그 개인들이 싸게 샀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건강한 자금들, 장기 투자 목표로 계속해서 분할로 시장에 적립을 했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개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개인이 네. 다 털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는 수급의 일부, 이거 일정 부분 나갔다 들어왔다는 반복될 것이다. 개인들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을 떠난다고만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돈이 나가면 그 돈이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그 미국 쪽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다시 투자가 됐는데 요즘에는 서학개미들도 돈을 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이제 수급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사는 물량하고 파는 물량을 다 더하면 반드시 0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이 산 거 더하기 뭐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왜냐하면 산 사람이 있으니까 판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결과적으로 개인이 팔았다 이런 네. 얘기는 적극성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적극적으로 샀느냐 오늘만 놓고 보면 알 수는 없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외국인이 사는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FOMC에서의 어떤 좀 약간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뭐 한편으로는 이런 수급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대만 이슈가 터지고 나면 대만보다는 한국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외국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그냥 소극적으로 위에 달아놨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내려가면서 팔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유동성은 굉장히 많죠, 여전히. 문제는 그 유동성을 움직이는 힘은 심리의 변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아직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손실도 많이 보셨기도 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취약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보다는 소극적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사실 참 겁나요. 그리고 그럼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들어갔다가 또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 랠리 이러면 기분 좋거든요. 네네. 근데 오를 때도 찔끔 오르고 내릴 때도 찔끔 내리고 이렇게 지루한 장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네. 조금씩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 랠리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랠리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앞에 기분 나쁘게 배열을 붙이니까 이게 참 장이 안 좋은데 거기서 뭐 그냥 네. 기술적 반등 같은 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사실 뭐 지금 그 표현 많이 써서 그렇지 이게 나중에 베어마켓 랠리였는지 네. 진짜 반등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 거를 그냥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라고 네. 보고요. 그 사실 단기간에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는 반등하는 측면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지표가 조금 여기서 순풍을 달아다 주면 아마 V자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표는 또 조금 긴장을 하게 만들도록 해버리다 보니까는 위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서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네.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뭐 주식할 때 지표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표 계속 나오는 것들 가지고서 방향 결국은 보폭도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불안해서 장을 떠나는 개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장으로 들어오려면 선행 조건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를테면 뭐 원화가 좀 떨어져야 됩니까? 1,250원 정도 가야 됩니까? 그런 조건식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항상 바닥을 찾지만 네. 바닥을 맞춰서 때에 맞춰서 자금이 투입된 적도 없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러니까 심리 지표가 살 수 없게끔 만들죠. 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바닥이었구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아마 무릎 이상 이제 치고 올라오고 나서 안정권에 들어오고 지표 호전된 거 확인되고 해서 매수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단기 고점이 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시에서 뭐 개인들이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떤 영역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저 위에 매수해서 더 이상 이제 현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증시에서 한 발 물러서 있고 저는 9월 중순께 넘어가면은 좀
뭐 큰 급등장은 아니어도 장세다운 장세 연출이 펼쳐질 거고 지금도 이미 순환맥 계속 활발하게 돌고 있다.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 다만 심리적으로 매수하고서 지난 2년간의 어떤 상승 랠리처럼 화끈한 랠리를 기대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2020년 3월이었나요? 그 공포스러운 내리막. 그때도 이제 투자의 기회를 찾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리막이 급반등으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까? 떨어지는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수 없는 공포의 구간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공이 굉장히 좋은 성공의 그런 맛을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판돈이라고 보면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있던 돈들이 머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되느냐, 네. 언제 끝나냐는 네. 거잖아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 자체가 언젠간 끝난다라는 걸 함의하고 있어서 네. 보통 분들 경험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끝나냐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이거 왜 오르는 거냐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안 끝나고요. 아 이제 가나 보다 그럴 때 끝나더라고요. 아 이제는 진짜 상승장인가 보다 그럴 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또 물리는 거잖아. 베어마켓 랠리라면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네.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아마 뭐 한두 달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V자 반등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전문가분들도. 그렇죠. 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걱정이고 또 하나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요즘 너무들 거래가 안 되니까요. 이 정도 수급에서는 누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뭐 10% 이상씩 네. 하루에 이런 반등을 보여주는 주식들의 특징은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들이 튀어오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데 외국인 수급 펀드 그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한국에 대해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 이 부분들이 많은 쪽에서는 공매도가 커버를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10몇 %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 또 10% 이상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또 이게 하루 이틀 반영하고는 또 그 다음에는 별로 또 힘을 못 쓰는 네 그런 점들이 반영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아주 눈에 띄는 수급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게 나타나기를 이제 뭐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과거를 가지고 판단해 봤었을 때예요. 과거에 그런 뭐 30% 우리가 증시가 30% 이상 빠졌었지 않습니까? 30% 이상 빠지고 난 이후에 바닥에서 진짜로 크게 매수가 딱 들어 이제 손바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게 되면 그때 뭐 시가총액하고 거래대금 비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거 지금의 이렇게 그 역산해서 해보면 한 25에서 30조 정도. 그래 코스피하고 한참 가야 코스닥 합쳐서 이미 지금 뭐 12에서 15조 정도니까는요. 예. 한참 가야 되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때, 뭐 약간이 아니지 많이 혼란스럽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를 떠난 돈이 예적금 특판 상품 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거기 잠깐 머물다가 다시 좀 괜찮겠다 할 때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도박판이랑 똑같습니다. 될 것 같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되고요.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 팬데믹 때 네.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 매수해놓고 네. 매도 못했다가 그냥 기다린 거죠. 이악 물고 버텼더니 올라와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았지. 네. 과감한 베팅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달 차이, 보름 차이로 주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기간성에서 오는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업무 일선상에서 내가 전업 투자자라 그러면 가능하겠으나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하는 재테크 차원이라면 녹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뭐 활발한 거래량과 어떤 좋은 지표들, 좋은 실적들 다 확인하길 바라지만 그런 거 다 확인하고서는 주식을 싸게 사기는 힘들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덧붙여드리는 게 이미 사서 나는 넉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저는 그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더라도 익절은 모르되 손절인데 무리하게 떠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네.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낫겠죠. 예. 예. 근데 그걸 요즘에 이제 조금 낮아진 가격에서 좀 샀다가 올라갈 때 좀 팔고 네. 뭐 이런 방법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 내가 매수한 돈 평균가를 네. 좀 낮춰놨다가 네. 기회를 봐서 쭉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뭐가 방법? 그게 이제 여기서 사서 추가 매수 여기서 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수량과 단가와 일자를 다 적어놔야 돼요. 아. 매매일지에. 예. 근데 반등을 주는데 다시 시장이 팍 치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다시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아직까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섰다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여기서 샀던 물량은 다시 파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수량 늘리기가 돼요. 나는 내 투자금의 원금은 1억인데 1억을 또다시 갖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주식 수량만 늘려 나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갖고 있다. 그거는 깨질 것 같으면 절반 매도했다가 밑에서 절반 사고 본주 절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만 해주고 충분히 기다리신다면 가만히 있지만 금액이 추가 투입되지 않았지만 수량은 늘어나죠. 그게 제대로 물타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지금 그 방법이 제일 현실적일 거예요. 추가로 자금을 땡겨오기도 힘드실 거고 네. 현금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사시면 되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은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작업이라도 해주는 것이 실전 매매에서 저희가 충고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좀 낮아졌을 때 그냥 넣어놓고 아이고 이제 나는 좀 그 단가 좀 낮춰놨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자꾸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팬데믹 세대라고 부르려는데 팬데믹 세대 때는 넣어놓고 기다리면 올라왔거든요. 예. 그 이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장세가 안 되는데 그때 썼던 기법으로 지금 매매를 하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단계다. 아, 시장이 이렇구나. 매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면서 순응을 해 가야 되는 장세구나를 느끼시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 공부 못 하시고 다음 장세 화랑 오면은 또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는 게임주에 대한 건데 오늘도 게임주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게임주는 계속 갈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좀 제가 뭐 게임주의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 중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그동안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게임주들 말씀하셨던 게임주들도 상승했던 네. 것 같은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잘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그동안 피해봤던 주식들로 네. 옮겨가는 그런 흐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2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0배나 올랐어요? 900%?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신작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네. 그 중에서는 이번에 3분기 때 그 신작의 영향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3분기에도 좀 잘 나올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 많이들 이제 그 고민하실 만한 부분들이 이제 신작이 나오면은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오히려 나오고 나면 빠지던데. 그러니까 나왔다 여기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신작이 나오고 나면은 초기에 보통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기에 좀 매출액이 일 매출액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찍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이게 작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팁을 드리자면은요. 네. 중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사실 오늘 또 게임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판호가 중국에서 나와서인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자 기업들 위주기는 했었지만
근데 중국 시장은 조금 달라진 게 판호를 잘 안 내주면서 아주 빡빡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기 위해 아주 심플한 BM을 갖추고서,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갖추고서 게임을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네. 광전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허가가 나고 나면 게임 출시도 그렇게 아주 심플한 버전으로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돈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요즘에는 중국에서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면 초기 매출이 안 좋고요. 네. 그 뒤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2주 이후부터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오히려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신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 중국하고 나머지 시장이 굉장히 완전 180도 다르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희한한 게요. 신작이 나왔을 때 딱 팔아야 된다. 이건데 사실은 게임이라는 게 나와서 돌아봐야 이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 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신작이 나왔을 때 바로 팔아버리면. 최근에 흐름 원래는 그 예전에 과거에 게임주가 좋았을 때 컴퓨스를 예로 들어보면 네.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주가가 계속 부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도 너무 많고 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어떤 유저들이 네. 다른 게임으로의 어떤 활발한 이동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호실적은 오딘이라는 게임이에요.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 실적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견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게임주를 봤던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작 게임이 이제 기대감이 있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네. 그러니까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출시 전에 매도하는 게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신작 게임에 대한 인기도와 또 실적 숫자가 뒷받침되는 과정들을 보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장대봉, 저는 이것을 깃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대 양봉이 카카오 게임즈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뭐 펄 어비스라든가 전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즈, 뭐 게임주 전반이 예,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7월 달로 딱 돌려보시면 자동차가 가야 할 명분은 없었어요. 근데 만도, 성우하이텍, SL 쫙 드라이버가 걸렸었죠. 7월 입근 트렌드라가 순환매가 그쪽에 붙었던 거고, 그동안 많이 눌려있다가 상승이 나온 오늘 첫날이란 말이죠. 네. 지금까지 봤던 관점으로 게임주를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첫 신호탄이 나왔다. 순환매가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아까 우리 이 이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던 부분이 성장주.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다 빠졌는데 네이버, 카카오까지 오늘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시장의 어떤 힘이, 긍정론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붙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반격의 소막은 시작됐다 보여집니다. 아니, 카카오 게임즈가 참 오딘을 분리 상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리상장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구체화된 그 건 얘기 없고. 나왔던 거였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이슈 정리는 요쯤 하고요. 이번에는 그 정치하고 경제가 연결된, 뭐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 얘기 들으셨겠죠.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근데 막 중국에서도 비행기 뜨고 미국에서도 비행기 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더군요. 네,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로이터에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를 특집 기사로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하고는 좀 다르게 6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우 큰 싸움이 될 거고 매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의 반응이 어제 뭐 펠로시가 내리는 장면이 뭐 생중계가 되고 막 엄청 시장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크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는 그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뭐 진짜 싸울 거야? 뭐 그런 의구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 로이터에 있는 기사를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선 하나씩 이렇게
먹기 싸워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거죠. 쌓아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렇죠. 국지전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음 섬 하고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번에도 좀 보시면은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결국 저기서 물건이 못 나오니 저기서 곡물을 수출해 줘야 되는데 물건이 못 나오니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대만 이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일단 당장에 반도체 수급에 관련된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가장 큰 컨테이너들 중에서 85%가 대만과 중국 안에 있는 해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신다면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중국하고 대만 전쟁은 사실 중국 대만이 아니고 중국 미국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상하기 이렇게 어려운 되면 엄청난 거죠. 상상하지 않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간다면 이제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까지 아, 당연히 이건- 나오겠죠. 근데 네. 멈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서운 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무섭지만 우리 당사국이에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완전 새우등 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패권 경쟁이 펼쳐졌을 때에는 그 패권 국가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 과실을 좀 누려갑니다. 네. 근데 그 주변에서 동맹국들이나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 네. 국가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피해를 입었었던 네.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좀 뭐 여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반사 이익이나 반사 피해 이런 것들을 섣불리 지금 벌써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장기전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치포 가입 문제도 있는 거고 오늘 참 중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네, 중국장 보신 분 계시죠? 막판에 좀 하락하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장 영향이 끝난 있어요. 이후로 좀 네. 하락한 걸로. 중국이 지금 안 좋죠? 중국은 지금 뭐 중국 경제 상황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건 뭐 죄 닫아놨으니까 어디 사러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락다운 영향이 있었겠죠. 그 당연히.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예 봉쇄가 돼서 이러는 겁니까? 예, 사실 최근에 중국을 보면서 좀 놀라운 부분이 네. 과거 2020년도에 코로나 때에는 락다운을 했다가 좀 풀기 시작하니까 경제 지표들이 V자 반등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 글로벌 경기가 좀 빠르게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동산 쪽에 최근 뭐 모기지 상환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들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내부에서 부동산이 GDP 아직까지 경기에 차지한 비중 대단히 높은데 네. 여기에서 나쁘게 나오니까는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중국 쪽은 지금 별로 기대할 게 좀 없다라는 그래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좀 중국이 풀어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단기자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정책적인 여력을 좀 더 아껴두기 위해 가지고서 장기전에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은 조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하락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그렇게 개념치 않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때 보면은 시진핑은 증시 오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확 뭐라고 얘기해서 떨어지게 만들더군요. 네, 과거에 그 이제 중국 지표에 대해 중국 지수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중국 내 애널리스트가 좀 높은 지수 목표를 이제 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지도가 내려졌다는 그것도 희한해요. 이야기가 그 중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고 또 그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빚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완화적으로 간다, 풀어져 버리게 되면 과거 보시겠지만은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네. 또 내려올 때도 빠르거든요. 근데 그래 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처럼 이렇게 산에 타듯이 올라가는 거는 대단히 좋으나 우리처럼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하면 그 사이에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저는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것 자체를 정부가 좀 싫어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미국 장도 봐야 되지만 중국 장하고도 밀접돼 있어서요. 중국 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중국 중심으로 움직였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을 보는 이제 디커플링이 미국으로 시선이 갔었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중국의 모토가 미국과 같은 또 헬리콥터 머니로 거품을 만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거품이 낄 것 같으면 누르고 했던 이유가 그거 같고요. 지금 어찌 됐든 미 증시보다 우리 증시와 미 증시에 밀접하게 가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요. 거기다 중국 증시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대만 증시의 흐름이 좀 견조하지 못하더라면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제재를 가했어요. 중국 이제 식품 기업들에. 근데 우리가 이제 포치 동맹이 진행이 이제 되게 되면 우리가 제재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대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다시 한 번 더 노이즈가 네. 또 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양안 갈등이 심화되면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심해질지에 대해서 그 예상을 해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네. 텐데 참 이게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그 크레딧 스위스라는 곳에서 졸탄이라는 분이 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의 책의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 뜨거운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냉전처럼 서로 이렇게 주먹쥐고 막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스를 누가 가져갈 거냐로 싸우고 이게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또 미국도 야 배터리 공장 우리나라에서 지어라라는 걸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측면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전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셔너리한 효과를 준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난다라는 거는 물론 수요가 둔화될 수는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공급망의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데 비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셔너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준이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작년까지 계속 하다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방 더 맞았던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상상하기 싫은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수밖에 그 없습니다. 저 중국이 대만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SMC라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TSMC라는 회사가 글로벌리 봤을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회사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못 산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6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게 가긴 갈 텐데 너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우리 반도체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도체 강화 법안이 있잖아요. 네. 네. 어제 일부가 드러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만 이게 주식 입장에서 영향이 클 만한 요소이냐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오히려 네. 그 전에 얘기했었던 법인세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더 크게 일단은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크게 봐가지고서는 반도체 쪽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요것보다는 글로벌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 네. 과연 미국에 우리가 편에 섰었을 때 중국 쪽에서 어떤 또 카운터 펀치가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 직전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최대 이슈가 미중 분쟁이었고 그 다음에 1차 무역 합의가 되었었고 네. 그다음 바로 코로나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정말로 완전 잡아먹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네. 뒤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물건을 주고받을 수 네. 있도록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만 해서요. 이게 그게- 이게 가봐야 압니다. 예, 저는 진행돼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일 국회 발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우리 반도체 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의 파티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변 여건이 뭐 이렇게 노이즈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화답을 보여줬을 거예요. 네. 증시에서. 근데 중국이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릴지 우리가 지금 숨지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치포 동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누른 상태예요. 지금 이야기가 활발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8월 24일 날 이제 확답을 그때까지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 동맹국끼리 그러니까 프렌즈 쇼링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만 우리가 사고 팔자 물량 주고받고 동맹을 가져가자 이게 제일 큰 골자예요. 근데 이 구도로 갔을 때 실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벌써 뉴스 나온 게 중국에서 벌써 딱 대만 펠로시 오니까 우리 쪽에도 화두를 보라라고 뭘 던졌냐면 28나노 이하급 이제 반도체 증설 못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10년간 앞으로 증설 우리나라에서 못해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대강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싸움이 본격화되는 거고 뭐 이호석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졸탄이 마지막에 단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뭘로? 금리 인상만으로.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가 적게 한다, 적게 해야 된다로 관점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을 해주면서 무역 분쟁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가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을 봤을 때 아까 서두에 트럼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데이터들을 보면은 변동은 있었어요. 마이너스 2에서 뭐 마이너스 7, 9까지 시장의 변동폭은 있었지만 파국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파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이 군사력 차이가 3배의 우위입니다. 국방비도 매년 3배나 더 많게 미국이 지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중국이 무력 분쟁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대만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TSMC보다는 이게 적극적으로 그냥 제재만 가했지 미사일을 뭐 전투기가 그 상공을 간다거나 뭐 해협을 위협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다음 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무역 분쟁으로 고삐를 채우는 압박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저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한번 볼까요? 러시아가 뭐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모양이죠. 이게 러시아에 대한 우리 시장의 판단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한테 제재를만 시작하면 그냥 곧바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게 손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시간을 계속 끌고 얘기 들어보니까 루브라 뭐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강세가 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러시아 아무렇지도 않네. 네. 뭐 제재도 소용도 하나도 없네. 이런 쪽으로 확 또 쏠렸다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요. 네. 이거랑은 또 반대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논지가 이런 겁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루브라가 올라가고 강세가 되는 건 오케이. 네. 근데 루브라 거래량이 너무 줄었다. 네. 그리고 루브라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갔잖아요. 네. 사업도 중단했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인력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일자리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과연 괜찮은 게 맞나 이런 생각들로 조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부담이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의견들이 우세했었냐면 러시아 괜찮아. 네. 유럽만 힘들어. 유럽만 죽을 것 같고 유럽의 겨울에 다 얼어 죽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 네. 라는 얘기였다면 그것도 있지만 러시아도 그만큼 힘들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유럽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았던 것이 부각됐던 이유가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 오는 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가스를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80% 이상이 유럽에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서 안 사주면 이 가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올해 안 가져가고 내년에 그러면 2, 3년 후에는 이 가스 어떻게 할 건데 중국으로 보내는 거 맞지만 이미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사가는 것보다 유럽에서 사가는 게 10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전쟁 안 끝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러시아도 힘드니 네. 전쟁을 조금 봉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거 제발 날 추워지기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발 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러시아 공세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가하고 곡물값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이 있었던 2월 네. 이전 수준으로요. 지금 뭐 유가라든지 비철금속,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사실 그 전으로 다 지금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향후에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전쟁을 바라볼 때 네. 그 푸틴의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공통점이 있는 게 유가가 높을 때 네. 본인이 힘이 강할 때 썼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면 안 할 거고 네. 오히려 유가가 그래서 선후 관계가 유가가 빠지면 전쟁을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우리나라 그 물가 상승률 6.3%예요.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또 금리 인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 뭐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잡힐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런 구성 항목이 아니라는 네. 것이죠. 다 외부 변수들이 만들어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긴축으로 추가적인 전이는 막으면서 네. 외부 변수들이 호전될 때까지를 버텨나가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불안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채권으로 가고 있고 그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채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채권 쪽에서 뭐 큰 수익을 또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네. 또 채권 큰 수익이 나려면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금리 변동이 또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금리 변동폭이 엄청 컸었고 네. 이슈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으로 간다라는 것이 무조건 안정적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좋은 주식 많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주식 그냥 사서 1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하려고 우리 전후분들 그 저점에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갑니까? 근데 다들 불안하니까 네. 저거 채권은 내려갈 일은 없고 확정 금리를 주니까 네네. 저쪽에 가 있으려고 하는데 네네. 자 그럼 채권 얘기 차제에 나온 김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여러 종류잖아요, 종류도. 근데 만약에 이제 채권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뭘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질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든 아니면 네.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증시든 채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에 대한 네. 이해가 네.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돈 빌려서 주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난 돈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걸 팔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로 저도 옛날에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금리에서 픽스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때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셨던 부분에서 채권 뭐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냥 저는 뭐 채권을 살 수는 없으니까 워낙 규모도 크니까 뭐 채권형 ETF 뭐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많이 되는 거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기간은요? 기간은 네. 저는 채권을 사시려면은 굳이 팔아야 되는 현금화해야 되는 거 말고 그냥 계속 채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자산들 위주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배당주 같은 건 찬바람 불어야 이제 배당주 관심 갖고 샀었는데 최근에 지금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배당주가 이제 그 어쨌든 네. 뭐 한마디로 이자를 그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들 금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 안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네. 의외로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주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가 딱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주목받는 시기이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지금 주제가 엮인 게 채권 투자하고 배당주가 엮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명확히 다르다. 네. 배당주이지만은 맨 뒤에 주식이 붙어 있으니 주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 자산이니 네. 예, 그 자체의 뭔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행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채권은 한 말씀만 더 저는 덧붙이자면은 네. 굳이 하신다면 국내가 낫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내? 국내 국내. 채권이고 해외 네. 채권 하시게 되면 환 변동에 상당히 노출돼서 네. 또 하나의 금리 방향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분석이 필요하시다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신다면은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서 네. 배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제나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세금이 나오면 네. 기대한 수익률이 안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주를 본다면 뭘 봐야 됩니까? 배당주 지금 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배당주를 산다라 그러면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먹으려고 뒷단에 가을 바람 3번 불었을 때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리스트가 나오는데 뒷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배당 나게 이제 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주가 하락률이 또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주를 하되 배당을 받지 마시고 배당 수익을 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네. 주가 수익폭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전 매매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 많이들 관심 없어 사놨다가 배당주 좋대 하고 찬바람 불 때 쭉 들어올 때 그 차액만 먹고 나오는 거죠. 배당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주 관심도 뭐 그럴 땐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 배당 이야기 나오고 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거 도망가고 싶다라는 예, 예. 심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안전하다라는 자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안전자산의 반대말은 위험자산이거든요. 네.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자산은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찾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각국의 패권 다툼이 또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시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투자 전략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